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살을 섞은 부부, 피를 나눈 형제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아슬아슬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지만 때로는 남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사이. 저와 어머님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38. 그리고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남편 진우 씨와 결혼한 지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제 삶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열어 내 이름을 걸고 일하고 싶었던 꿈 많던 아가씨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진우 엄마, 어머님 며느리로만 불리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하루는 매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엌에 서서 남편과 어머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지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집안의 정적을 깨웁니다. 어머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국이며 반찬이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적 곱고 단아하셨다는 그 모습처럼 음식도 정갈하고 깔끔한 것만 드셨으니까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됐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님은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십니다. 맑고 총명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진 유리알 같은 눈. 때로는 그 눈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 전에 돌아가신 당신의 친정어머니를 찾기도 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옵니다. 어머님의 시간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멈춰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남편 진우 씨의 얼굴에도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효자인 그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때로 제게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 없었으면 우리 엄마 어쩔 뻔했나 몰라.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서운함을 눈 녹듯 녹여버리고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 삶이고 제 몫인 것을요.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낡은 한옥의 삐걱이는 마루 소리를 들으며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숨이 턱 막혀올 때가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 생기 없던 눈동자. 박수진이라는 내 이름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새벽의 어스름처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멀쩡하시다가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려 해온 가족이 밤새 애를 태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께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집안의 날카로운 물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가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과도, 뜨개질용 바늘, 심지어는 제 눈썹 정리용 칼까지. 혹시라도 어머님이 스스로를 해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저는 노심초사하며 어머님 방을 수시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귀신같이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어 당신의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께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어머님,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리 주세요. 제가 잘 보관해 둘게요. 시리러,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품에 끌어안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가고 집에는 저와 어머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고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온 집안을 휘감는 정적이 유독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어머님 방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어머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이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내는 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둠에 잠긴 어머님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방 안을 살피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어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날카로운 재단 가위였습니다. 번뜩이는 가위날이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천천히 고개만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에 멍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너무나도 맑고 또렷했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머님은 그 가위를 망설임 없이 당신의 목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어머님께 달려들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걸 놓으세요. 이거 놔라. 상관 마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저를 뿌리치려 했고 저는 그 가위를 뺏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부림치던 저희 몸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장대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사람 살려! 제 비명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마침 순찰을 돌던 옆집 박씨 아저씨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 진우 씨가 본 것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는 저와 겁에 질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 나뒹구는 날카로운 가위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 모습은 영락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던 끔찍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따스한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거운 의심의 공기만이 감돌았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일단 어머니부터 안정시켜야지. 당신도 놀랐을 테니 좀 쉬어.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날의 충격으로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 밥도 물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치매에 걸린 늙은 시어머니를 학대한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어머님이 스스로를 해치려 하셔서 그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울며 호소해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이상 행동보다는 젊고 멀쩡한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테니까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느라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저와 그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아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단서를, 어머님이 그날 밤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저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다시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손끝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방은 그날의 소동 이후로 아무도 치우지 않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어머님이 남긴 유서나 편지 같은 것이 있을까 싶어 서랍과 옷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자개장 및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꺼내보니 그것은 손때 묻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다발, 그리고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편지들은 모두 최만식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진 빚,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할 거지라느니 얌전히 집 문서를 넘기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줄 알라는 식의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 빚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 저를 지켜보던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님의 눈이 그 순간 공포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매 환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의 너무나도 선명하고 절박한 두려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치매가 전부 진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죠.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없을 때면 아주 잠깐씩 예전의 총명한 눈빛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신문의 작은 글씨를 읽는 모습이 몇 번이나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가족들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맴돌았죠. 저는 오동나무 상자 속 최만식이라는 이름과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흥신소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험악한 인상, 비릿한 웃음.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남자, 최만식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되시죠? 장모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 모르겠네. 치매라던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 혼자 두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느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어머니 아프신 것 때문에 당신까지 이상해진 것 같아. 빚이라니, 협박이라니, 다 망상이야! 남편과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옆집 박씨 아저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혀를 차곤 했죠.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지. 지는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긴 많은가 봐. 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이 적군인 것 같았습니다. 최만식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딸 민지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집 앞에 섬뜩한 경고문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어머님은 그러나 더욱더 굳게 입을 닫고 치매라는 가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어머님은 제가 끓인 죽을 갑자기 뱉어내며 제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독을 탔어! 그날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결국 제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더는 안 되겠어. 당신도 어머니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야. 잠시만이라도 떨어져 지내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신뢰,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것.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저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말대로 제가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으며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짐을 싸던 제 손에 딸 민지가 얼마 전 제게 선물이라며 쥐어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잡혔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의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으로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죠. 저는 상자를 어머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 있던 협박 편지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다 알고 있어요. 이 치매 연극,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진우 씨와 민지는 더 위험해져요. 제 외침에 어머님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빚 때문이죠. 최만식이라는 그 사람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어머님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셨던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같이 싸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제 말에 수십 년을 굳게 닫혀있던 어머님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채 빚, 오랜 시간 이어진 최만식의 협박,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홀로 싸워왔던 처절한 시간들까지. 옆집 박씨 아저씨가 최만식의 한패가 되어 자신을 감시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요. 미안하다, 세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저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만식과 박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연극은 끝났나? 이제 그만 집문서 내놓으시지, 할망구. 그들이 어머님께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 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저와 어머니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려던 그 순간 제 가방 속 가족 그림을 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내 일에서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진우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제가 녹음해둔 어머님의 증언과 협박 편지들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만식과 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끔찍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잃어버린 적 없던 기억의 조각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이죠. 물론 오랜 세월의 고통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저희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세아가 아니, 수진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인걸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멀고도 가까운 이름 사이에서 저희는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내 편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때로 관계를 부수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오해와 이해의 끝없는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이름뿐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다시 피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